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박사입니다.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과 인도 사이의 충돌에 대해서 제가 조사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이 점점 더 심각한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7월 15일이 됐을 때 중국과 인도가 이 지역에서 다시 충돌을 했습니다. 이 두 번째 충돌에서 최소한 20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죠. 이 충돌이 있자마자 중국의 환구시보의 편집인인 후시진이 이 전투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10명의 인도군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이렇게 SNS에 올렸었습니다. 며칠 지나서 그것은 바로 인도 측 미디어에 의해서 사실로 밝혀졌죠. 중국에서 돌아다니는 소문으로는 이 전투에서 인도군 10수명이 동사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어서 8월이 되고 나서 인민해방군의 신예 전투기 제220이 신강 위구르 지역의 허티엔 공항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기존의 쿤사 공항 같은 곳이 모두 인도군의 공격 가능 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최신의 전투기인 제220은 허티엔 공항에 배치한 것으로 생각이 되죠. 8월 말인 29일 30일에 인도 미디어들은 해방군들이 국경을 넘어왔다고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월 31일에 중국과 인도는 다시 매우 긴장된 국면에 돌입을 하죠. 인도 측에 따르면 인민해방군 40명이 국경을 넘어서 판공초로 진입해 왔고 무기, 창, 칼 이런 것을 들고 와서 인도군을 위협했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중국 측 보도에 의하면 인도군이야말로 중국 국경을 넘어서 진입해 왔다고 했죠. 그리고 이번 전투에서도 승리는 인민해방군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군 5명을 포로로 잡았다고 했으니까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인도 측은 이 포로들이 군인이 아니다, 인민해방군이 그 지역에서는 민간인을 잡아다가 포로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이 지역 주민들이 돌아다니다가 인민해방군에게 잡히는 그런 일이 자주 있었다고 인도 측은 설명을 했죠. 중요한 것은 바로 이때부터 인도 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확고하게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T-90 탱크를 중심으로 해서 기갑부대를 추술 기지를 중심으로 배치를 했고 유럽에서 라팔 전투기도 구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추술에는 공군 비행장이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수비를 강화를 한 것이죠. 이때 양국의 무기 체계를 좀 비교해 보면 인도군의 주력 무기는 소련제 탱크, 미국제 곡사포, 개인 확인은 SIG-716 같은 신형 모델, 그리고 한국의 K9 자주포의 인도 현지 모델인 K9 바지라, 그리고 미군의 아파치 가디안 헬기, 치누크 수송 헬기, 러시아의 수호이 30 전투기, 프랑스의 미라지 2000 전투기, 이렇게 인도가 가지고 있는 전 세계로부터 동원된 무기들을 다 동원했죠. 이렇게 인도의 입장이 강화되기 시작하자 양측 군부는 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5차례에 걸쳐서 양측 군부가 담판을 했지만 의견 차이는 줄일 수가 없었죠. 인도 정부 입장도 점점 더 굳어져만 갔습니다. 결국 인도 정부는 9월 2일에 화웨이를 정식으로 제재한다는 발표를 했고 중국의 어플 118개의 어플도 금지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 미디어들은 중국이 150대의 항공기를 전진 배치를 했고 5만 명에 달하는 인민해방군을 집결시켰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측은 거꾸로 인도 공군이 1시간마다 비행을 하고 있다고 보도를 하기도 했죠. 저 개인적으로는 양측 모두 진실을 보도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소 자기 측에 유리한 그런 보도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 지역의 특성상 중국이 5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투입한다면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까지 올 수는 없습니다. 그 훨씬 후방에 머물러야 되죠. 보급도 불가능하고요. 반면에 인도군은 인더스강 근처에 허구 평야까지 부대를 집결시켰다는데 이것은 가능한 이야기 같습니다. 이 허구 평야라는 곳은 인도의 평원지대에서 히말라야로 들어서는 초입이고 주거지역도 가깝고 인더스강을 끼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도군은 이 국경지대를 겨냥해서 과거 수년간 조금씩 군부대를 배치해왔고 결과적으로 현재는 이 지역에 인도군이 20만 정도의 병력이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군이 병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부 미디어들은 이 지역에 투입된 인도군 병력 규모는 20만이 아니라 36만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월 1일에 인도가 추술 지역 그리고 스푼구르초 호수 사이 지역에 탱크 부대를 전진 배치했다는 말이 나온 것이죠. 인민해방군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뉴델리로부터 400km 거리에 있는 쿤사 공항에 신예기인 제220을
또 전진 배치를 했습니다. 원래 이 인도 접경 지역의 인민해방군의 주요 전투기는 제210이었습니다. 좀 구식 비행기죠. 그렇게 된 이유는 대부분의 신형기들은 모두 미국과의 대응에 투입이 돼서 대부분 타이완 해협 쪽에 배치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도와의 분쟁이 생기니까 할 수 없이 제220을 이전 배치를 한 것이죠. 워낙에 이 지역의 인도와의 공군력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공군력은 인도 측이 훨씬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 인민해방군의 무기체계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인도군에 비해서 병기체계는 열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 쪽이 병력의 규모나 무기체계나 우위에 선 가운데 인도의 강경 대응이 시작되었죠. 우선 인도군 병력 7,000명 정도가 전선으로 집결이 되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도 측은 병력 투입이나 보급 면에서 중국에 비해서 조건이 훨씬 좋았죠. 여차 병력을 동원하게 되면 인도가 훨씬 유리한 겁니다. 또 인도가 이렇게 병력을 투입하니까 중국 측도 병력을 증강을 했습니다. 인도 미디어의 보도에 의하면 9월 7일에 인민해방군 약 1만 명이 인도 국경을 넘어와서 추술 지역을 제압하려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도군이 대응에 나서니까 인민해방군이 허공에 대고 발포를 하면서 위협을 가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발포가 시작됐고 양국 모두 상대방이 먼저 발포했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때 이 시점에 인도의 모디 총리가 이미 특수한 상황에서는 발포해도 좋다고 명령을 하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 인도 측이 먼저 발포했을 가능성이 저는 더 커 보입니다. 물론 정확한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인민해방군은 스푼그루처 북단에서부터 추술 그리고 리친산 입구까지 전개를 했다고 하죠. 만일 인민해방군이 이 지역을 장악하게 되면 사실상 인도는 카시미르 지역 전체를 잃게 됩니다. 당연히 그런 꼴은 인도군이 볼 수가 없죠. 인도군은 총력을 다해서 공격을 했고 다음 날인 9월 8일에 인민해방군의 증원 부대도 이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판공초 북부 연안을 타고 방어시설을 비롯한 군사시설들을 신속하게 세웠죠.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인도군이 위성사진을 통해서 모두 확인했다고 합니다.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만 이 두 나라 부대가 전투한 지점이 추술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인민해방군 쪽이 국경을 넘어서 공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도가 카시미르 지역까지 가는 이 길목에서 추술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길목이죠. 인도군 쪽이 국경을 넘어서 중국 쪽으로 공격을 해갔다면 전투 지점이 추술 쪽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헤이딩 동쪽 지점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충돌은 인민해방군 쪽이 공격해 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면 인도군은 절대 질 수 없는 전쟁이었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인도군이 승리를 했다고 봅니다. 이 지역의 5개 고지 중에 3개 고지를 점령했다고 하고 이 고지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헤이딩을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이 헤이딩은 해발 5,681m의 고지로 이 부근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 고지에 올라가서 보면 북쪽으로는 판공초 그리고 판공초의 북쪽 지역의 인민해방군까지 다 쳐다볼 수가 있고 제압하기가 쉽죠. 그리고 남쪽의 스푼그루초까지도 모두 제압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중국 인민해방군이 진군에 쓴 유일한 경로 바로 이 두 호수 사이의 좁은 협곡 이것도 바로 내려다보기 때문에 이 고지를 인도군이 점령하고 있는 한 그리고 대규모 병력이 진군에 오기가 불가능한 이 지형 특성상 인민해방군의 진격은 어렵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군은 이번에 헤이딩을 비롯해서 이 2개 호수 양쪽의 인민해방군의 시설을 모두 철거해버렸다고 합니다. 원래 인민해방군은 이 헤이딩이 너무나 높은 고지이고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한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는 그 옆에 있는 조디챈가라 고지에서 이 헤이딩까지는 병력이 순찰하는 방식으로 오전에 올라갔다 오후에 내려오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왔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나라는 모두 이번 충돌에서 상대방이 먼저 총을 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느 쪽이 먼저 쐈든지 간에 화기를 이용한 전투가 벌어진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인도와 중국은 이제 전쟁을 확대를 해야 되느냐 확전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시점에 온 것입니다. 두 나라는 모두 상대와의 군사 충돌을 국내 정치에 이용을 하고 있죠. 민족주의 감정을 고양시키고 우리 민족은 단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있을 수 있는 전면전에 대비해서 군사력을 모으는 그런 태도를 취했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현재 형세로는 인민해방군이 단순히 지상군을 투입해서는 이 헤이딩 같은 고지를 탈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겠죠. 인민해방군이 정예 특수부대 300명을 이 근처로 보내서 낙하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해당 고지들을 공중에서부터 공략할 그런 생각이겠죠. 중국의 미디어들을 보면 이 특수부대원들의 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론을 활용해서 식사를 보내주는 그런 동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지역의 지형 조건에서는 대규모 병력이 투입되고 대규모 보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동시에 중국 측은 군사용 드론 그리고 로켓 런처 이런 것들을 국경지역에서 테스트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인도에게 보라는 것이죠. 이에 그치지 않고 중국 측은 파키스탄령 카시미르 지역에 군사지휘 통제소를 설치하고 그 대신 파키스탄에 중국이 매년 수십억 달러의 원조를 하는 방안이 지금 협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에 48대의 최신형 군사용 드론을 판매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드론은 병력 투입이 어려운 현지 지형 그리고 탱크와 인력 위주로 전개된 인도군을 생각해 볼 때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게다가 카시미르 고원에서 군사용 드론이 날아다니기 시작하게 되면 저지대 평야 지역에 있는 인도군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파키스탄에 제공이 될 중국의 군사용 드론은 자해홍스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자해홍스는 최고 고도 9,000m, 최대 비행시간은 20시간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12개의 레이더 유도 미사일 장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 복단대학의 남아연구센터 주임 린민왕 같은 관변학자들은 자, 이제 우리 중국이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언론에 발표를 했고 말하자면 여차하면 싸우겠다는 분위기를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언론의 움직임과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점은 인도도 마찬가지였죠. 그렇지만 냉정히 생각해보면 중국이나 인도나 전면전으로 확전할 생각은 없을 것입니다. 미국 하나만 더 상대하기가 벅찬 중국이 인도까지 전면전을 벌일 여력은 없겠죠. 그리고 인도 또한 중국이 미국과 갈등하고 있는 이 시기이니까 중국과 이렇게 부딪히는 게 가능한 것이고 중국이 파키스탄을 끌어들인 이상에는 이것이 생각하기 싫은 큰 규모의 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와 중국의 외교부 장관들이 러시아에서 준비한 자리에 나가서 회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두 나라가 잘 상의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고 군대는 철수하기로 했고 5가지 사항에 합의를 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죠. 러시아는 왜 이번 중국과 인도의 갈등에 이렇게 나서는 것일까요? 과거 소련과 중국의 갈등을 일으킬 때 소련은 인도를 지원했었죠. 그 후 줄곧 인도와 소련은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해왔고 인도의 대부분의 무기 체계도 소련이 제공한 것이죠. 그러나 현재는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에 있어서 중국은 미국의 적이 되어 있으니까 중국이 적의 적이 된 것을 의미하겠죠. 러시아 극동연방대학의 아티엄 러킨 조교수는 러시아가 줄곧 러시아, 중국, 인도를 연결하는 이른바 RIC 3자 그룹을 추진해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러시아가 인도, 중국의 갈등을 중재하면서 이 두 나라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고 싶어 한다는 그런 설명이었죠. 이에 대해 러시아 과학원의 알렉세이 자카로프 연구원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과 인도의 갈등이 유라시아 전체의 안보 균열을 가져올 것을 걱정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과 인도의 갈등이 커지면 미국의 유라시아에 대한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와 중국이 싸워주면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요리하기가 쉬워진다는 뜻이죠. 아무튼 중국과 인도가 이렇게 5개 항목의 합의를 보았다고 발표를 하면서 이 두 나라의 갈등이 해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요? 언제나 드리는 말씀이지만 다 팩트체크를 하고 사실을 확인해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신화사가 보도한 이 두 나라의 5개 합의 내용을 살펴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첫째, 양국 간의 이견이 분쟁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양국 간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양국 정상이 합의한 일련의 중요한 합의를 따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두 번째, 국경지대의 현 상황이 상호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만큼 양국 국경경비대의 대화가 계속돼야 되고 가능한 한 빨리 접촉 상태에서 벗어나 필요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현 사태를 완화해야 된다. 세 번째, 기존 국경사무협의회 규정을 준수하고 국경지역의 평화와 안녕을 수호하며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삼가해야 한다. 그 다음, 중국과 인도의 국경문제 특별대표자 회동을 통한 의사소통을 계속하고 중국과 인도의 국경문제 협의와 조정 업무 협의도 계속 진행하도록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정세가 완화됨에 따라 쌍방은 변경지역의 평화와 안녕을 지키고 증강하는 새로운 신뢰 구축 조치를 조속히 완성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이 5개 항을 읽고서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 중국과 인도 두 나라가 현 상태에서 더 악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 정도의 합의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말을 지을지는 아무것도 합의를 본 것은 없어 보입니다. 러시아는 양국의 평화를 원한다면서 큰형님 역할을 자처하고 있지만 실제 러시아가 이 두 나라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인도만 해도 벌써 적의 적인 미국과의 동맹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이제 일본과 상호 군함을 교환하는 데 합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이 시기에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친구보다는 적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친구보다는 적의 적이 더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인도와 타이완 간의 연대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타이완과 중국 간의 갈등이 첨예화될수록 중국의 인도에 대한 압력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죠. 또 타이완 입장에서는 중국과 인도의 갈등이 커져갈수록 타이완에게 오는 압력은 줄어들기 때문이겠죠. 이제 일견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는 이 사태에 대해서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도군은 이미 점령한 고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철조망을 포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아주 분명하죠. 이 철조망까지는 인도의 영토라는 거죠. 그리고 헤이딩과 같은 요충지는 절대 내줄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헤이딩 같은 요충지를 되찾고 싶은 것은 인민해방군도 마찬가지죠. 인민해방군은 이제 판공초 북단에 진지를 구축하기 시작했다고 하고 해방군은 이 지역에 투입한 5만 명의 병력을 지금 조직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규모의 기갑부대 그리고 대전차 미사일 홍젠도 이 지역으로 이동 배치를 했다고 하죠. 폭격기인 홍룡, 수송기인 윈20 이런 항공기도 지금 이 지역 고원 일대에서 날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 미디어에 의하면 판공초 남단에 인민해방군 병력 약 1만여 명이 나타났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잘 믿어지지는 않습니다만 단지 현재로서는 두 나라 모두 대규모로 확전된다든가 해서 일이 커지지 않기를 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설령 사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소규모 분쟁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지만 언제 전쟁이 터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이 되죠. 다행인 것은 이제 히말라야에서 병력의 이동이 불가능한 9월 중순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내년 4월경까지는 어차피 병력 이동이 불가능해서 휴전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난다면 내년 4월 이후가 될 것 같은데 그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는 지금으로서는 그 누구도 예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